안녕하십니까. 이태규 뇌리신경과 대표원장 이태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군집성 두통에 관한 겁니다. 군집성 두통은 이제 영어로 원래는 클러스터 헤데이크, 클러스터란 말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번역이 좀 한 세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흔히들 이제 군집성, 그러니까 똑같은 게 사실 뭐 여러 개가 뭉쳐 있다는 뜻이죠. 군집에 있다. 뭐 집합해 있다는 뜻이죠. 군발한다. 군발은 이제 발병하는 게 이제 연달아 이제 발병한다 이런 뜻이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두두두 매일같이 이제 아픈 이런 경우고, 송이성 두통이라고도 해요. 그 송이성이라는 말은 이제 포도송이도 송이라 그러죠. 이게 송이송이 그것도. 그래서 군집성 두통, 군발성 두통, 송이성 두통, 이게 세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진료하는 의사분마다 이제 쓰는 용어가 이제 셋 중에 하나 골라서 쓰겠지만 가장 흔히 쓰는 게 이제 군발성 두통인 것 같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서도 사실 이 클러스터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풀어서 많이 쓰긴 하죠. 어떤 무슨 공단, 무슨 구미공단이나 무슨 같이 똑같은 거의 비슷한 형태의 여러 가지 건물들이 집합한 거 있거나, 동물들도 이제 군집에 다니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이 두통에 왜 클러스터라는 명칭이 붙여지냐면, 이 두통은 특징적으로 똑같은 형태의 두통이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대, 일정한 장소, 그러니까 위치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픈 사람은 계속 오른쪽만 아프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클러스터링 한다고, 군집에서 온다고 해서 이런 클러스터 헤데이크라고 명칭이 붙여져요. 이 두통은 특징적으로 종종 이 아주 심한 두통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두세 개 꼽는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포함이 돼요. 나머지는 이제 요로 결석 같은 거, 그것도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정도로 많이 아픈 건데, 그다음에 임산부들은 아시겠지만 분만하실 때 아기 놓는 분만 통증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두통, 그다음에 대상포진성 두통도 굉장히 심한데, 어쨌든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의학적으로 연구의 대상이 많이 됐는데요. 근데 이제 클러스터 헤데이크를 들어가기 전에 편두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쪽만 아픈 머리가 아픈 경우에 우리가 편두통이라 이름을 지으면은 이게 용어의 혼돈이 막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편두통이라는 단어가 전혀 다른 뜻으로 질병명으로 쓰이거든요. 그냥 병명으로 쓰느냐 정상명에 따라 완전히 뜻이 다른데 똑같은 용어를 쓰게 되면 헷갈려요. 그래서 한쪽 머리 아플 때는 그냥 한쪽 머리만 아프다고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걸 이제 편두통이라 하면 이제 오해와 이제 혼돈이 되니까. 비근한으로 그러면 한쪽 배만 아픈 통증을 우리가 오른쪽 배만 아프다, 그런 걸 편복통이라 이름 잡시다. 편복통. 이게 과연 뭘 의미할까요? 편복통은 이제 맹장염일 수도 있고 오른쪽 배, 그다음에 담석증일 수도 있고 장염일 수도 있고, 원인적인 질환에 따라 다 진단도 다르고 그에 따라 치료도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한쪽 머리만 아픈 통증도 병명으로서 편두통뿐만 아니라 이 군발성 두통, 이것도 한쪽 머리만 아프게 돼요. 군발 두통을 편두통이라 하진 않죠. 그래서 편두통이라는 병명을 가진 질환도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병원에서나 이제 서로 이제 의사소통할 때 한쪽 머리만 아프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진료실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편두통이라는 단어가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니까 이걸 이제 유념해 주시면 되겠고요. 원래 이제 클러스터 헤데이크라는 말이 이제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지만, 이게 얼마 전부터 이제 국제 두통 학회에서 용어를 바꿨어요. 이제 TAC라는 약조로 불리는데, 이걸 이제 풀어쓰면 트라이제미널 오토노믹 세팔라지아. 트라이제미널은 3차 신경 범위 안에서 이 통증이 발생한다 해서 트라이제미널이고,
오토매틱은 이제 자율신경 증상을 동반한다. 이 두통은 특징적으로 전형적인 경우는 그 대부분 자율신경을 증상을 동반해 합니다. 그 오토노믹 그다음에 이제 세팔랄지아는 이제 말이 어려운데 그냥 헤데이크를 좀 학문적으로 좀 학술적으로 어렵게 표현한 게 세팔랄지아예요. 그러니까 그 3차 자율 두통이 되겠죠.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데 그냥 군발성 두통이라는 말 그대로 쓰는 게 이해하기도 쉽고 뭐 의사소통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TAC란 말은 뭐 이런 공식적인 명칭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도 될 것 같고 그냥 군발성 두통 이렇게 계속 명칭을 하겠습니다. TAC 그러니까 군발성 두통은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 충족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보통 지금 이게 한쪽만 재발해서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른쪽으로 두통이 시작하면 몇 시간 있다가 가라앉지만 또 오른쪽만 아프고 오른쪽 왼쪽 양쪽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없고 전체가 양쪽 다 아픈 경우도 없어요. 그러면 중간만 아픈 경우도 없고 그러니까 스트릭트하게 다 오른쪽만 아프는 거죠. 그렇게 3차 신경 영역에서 3차 신경 영역이 굉장히 강비입니다. 머리 꼭대기부터 이제 이게 턱까지 다 아픈 거예요. 3차 신경이. 그래서 뭐 3차 신경 영역이 다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 얼굴 전체가 다 오는 경우는 드물고 그중에 어느 특징 부위 보통 3차 신경의 제일 윗부위가 이제 첫 번째 분지 부위로 이제 통증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머리 전두엽이나 척두엽, 이마, 눈 이쪽으로 제일 많이 오고 한쪽만 그래서 심한 두통이 이제 한쪽만 특징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두통적인 지속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짧다는 표현이 사실 주관적인 표현인데 짧게는 뭐 15분, 20분, 길게는 한 3시간 정도까지, 서너 시간까지 그 정도 가고 3시간 이상 가는 경우도 좀 흔치나네요. 보통은 한두 시간 정도입니다. 짧으면 30분 보통 그 정도고 어쨌든 몇십 분 내지 3시간 길면 4시간 이 정도까지 가는 거고 특징적으로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그 통증을 유발하는 이런 질환이나 이런 컨디션 중에 5가지 중에 하나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환자들은 굉장히 이것 때문에 뭐 2차적으로 우울해지고 뭐 괴로움을 많이 겪죠. 그 이 두통은 또 특징적으로 매일같이 옵니다. 하루에도 뭐 대여섯 번 올 때도 있고요. 적어도 이틀 한 번만 와요. 그러면 이틀에 한 번 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거의 매일같이 두세 번 뭐 이렇게 오니까 이게 그리고 일정한 시간대에 재발하거든요. 맨 아래쪽에 보면은 그 아침 7시, 8시, 9시 아픈 사람은 그 시간대에 재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다음에 저녁에 아픈 사람들은 뭐 저녁 8시, 9시 그러면 오히려 다행인데 밤에 자다가도 이게 일정한 시간에 밤을 자다 뭐 깨는 거죠. 그럼요. 깨서 이제 두세 시간 동안 잠 못 자고 이제 그 잠을 또 설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같이 아픈 것들이 이 통증이 짧으면 몇 주, 길게는 몇 달도 가요. 그래서 이걸 보통 한두 달, 두세 달, 뭐 길면 서너 달 가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안 아플 때는 한동안 잠잠하다가 그래서 해마다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한 경련제로 오는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시즌도 일정한 계절에 오는 또 경향이 있습니다. 봄에 아픈 사람은 되게 봄에 아픈 경향이 있고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가을에 아프면 가을에 아픈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한 패턴.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은 좀 특징적으로 이제 이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거죠. 아픈 시간, 통증 지속 시간도 일정하고 대부분 그다음에 그 재발하는 양상도 일정한 시즌에 하고 물론 3, 4년마다 한 번씩 드물게 오는 수도 있긴 해요. 대부분 한 1년 내지 2년마다 한 번씩 오고 뭐 운이 없으면 뭐 1년에 한 2번 올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한 번 일단 스타트하면 이제 짧게는 몇 주, 2, 3주 가거나 아니면 몇 달씩 가는 경우도 그게 이제 전형적이고 안 아플 때는 한동안 또 잠잠했다고 그러니까 all or none이죠. 그러니까 아플 때는 그 심한 통증이 매일같이 하는 거 몇 주 내지 몇 달 아프다가 또 한동안 멀쩡했다가 언제 그랬냐 하다시피
그러면 또 갑자기 난데없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또 그러면. 물론 이제 처음부터 심하게 아픈 게 아니고 뭐 전조 증상처럼 며칠 정도 좀 덜 아프다가 가볍게 아프다가 이제 점점 이제 심해져서 확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증상 이런 게 다 충족되지 않는 수도 있긴 한데 보통은 이제 이런 패턴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문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환자분들이 이제 문진을 해보면 이런 걸 정확히 이제 관찰을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뭐 진단이 쉽지는 않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잘 관찰하면 그 여러 가지로 진단이 좀 덜 어려워지죠.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자율신경 증상이 있다고 했죠. 그 TAC라는 A가 오토노믹인데 자율신경 이게 뭐냐 그러면 한쪽 머리가 아픈 그쪽으로 눈물 나거나 충혈되거나 콧물 나거나 그 심하면 눈꺼풀이 내려오는 이런 안검하수라 그러죠. 그런 증상까지 동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눈물 나거나 콧물 나는 그거는 우리가 환자분들이 이제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는데 문제는 평소에도 뭐 비염 있어서 코 막힌 사람 알 수는 없지만 아픈 쪽으로만 눈물 나거나 콧물 나거나 눈이 코가 막히는 증상도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눈 충혈되는 거는 환자분이 심하게 아픈 경향이 이제 그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물어봐도 모른다고 할 경우가 많고 마찬가지로 안검하수도 본인이 자세히 그걸 안 보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눈 증상은 따로 환자분한테 그러면 집에 가서 다음에 아플 때 그거를 뭐 심하게 아파서 괴롭긴 하겠지만 그걸 한번 꼭 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찰하고 난 다음에 눈도 충혈이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거의 다 동시에 오는 경우는 드물고 이게 아까 말한 눈물, 콧물, 코막힘, 눈충혈, 안검하수 이 중에 뭐 한두 가지 오는 경우도 그러니까 대부분이긴 하죠. 뭐 아주 심하면 뭐 다 올 수도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 두통의 양상을 뭐 아까 말했듯이 편측해서 온다. 한쪽이면 한쪽,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오는 게 특징이 그 박동성은 비박동성, 이게 욱신욱신하다 아니면 어쨌든 뭐 뭔지 모르면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뭐 깨질 듯이 아프다는 수도 있고. 박동성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문제는 이리저면 이제 그 뇌혈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MRI가 꼭 필요하긴 하죠.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눈 주변, 이마, 관자놀이 이쪽으로 이 아픈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눈물 나가 눈충혈 되면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올 아플 때는 계속 이제 몇 주, 몇 달 아프다가 같이 스탑했다가 1년, 2년 멀쩡하다가 그 다음에 또 심하게 또 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통증의 세계를 심한 정도로 우리가 그 1부터 10까지 스케일, 그러니까 통증의 정도를 이제 숫자로 표현해 달라면 보통 이제 9 내지 10, 적어도 8, 9, 10으로 표현해요. 물론 여자분들은 좀 덜 아픈 경향이 있어서 뭐 7 이 정도 표현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8, 9, 10이라 그래요. 4, 5, 6이 중간 정도면. 그렇게 그다음에 이게 노 트리거 이런 말은 무슨 통증이 오는데 뭐 아무 멀쩡하다 갑자기 이게 오는 거죠. 갑자기 하루 중에도. 아까만 일정한 시간대 오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환자는 그냥 졸지에 두통이 심하게 오면 이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심하게 오면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할 수 있고. 역학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두통이 어떤 사람한테 더 잘 오냐 이런 걸 보는 걸 역학이라고 하는데 환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긴 해요. 그런데 여자 환자는 좀 만성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남자는 그보다 좀 짧게 가는 경향인데 어쨌든 7대 3 정도 되는 걸로 보여요. 뭐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남자가 7명이면 10명 중에 남자가 7명, 여자가 3명 정도. 그다음에 청년 중년층이 많아요. 다행히 노년층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통은 다행히도 나이가 들면 어느 해 갑자기 이제 마지막으로 아프고 그다음부터 안 아픕니다. 근데 환자분들한테 이제 평생 가는 병은 아닙니다. 그러면 환자분들 안도의 숨을 쉬죠. 예.
그러면 천만다행히 하죠. 이런 두통이 평생 가면 정말 정말 힘들겠죠. 그다음에 이 나이가 들수록 좀 덜 심한 경향이 있어요. 20-30 대보다 40-50 대가 덜하고 이런 식으로 됐던 것입니다. 근데 특징적으로 왜 그런지는 아직도 의학적으로 메커니즘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술을 먹으면 그날 밤엔 두통이 또 더 심하게 와요. 술을 조금만 먹어도 그 술의 알코올 종류나 주량에 상관이 없이 그냥 술을 뭐 한 잔만 먹어도 집에 가서 술을 보통 저녁에 먹으니까 밤에 이제 심한 이제 군집 두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군집 기간 중에는 환자분 생활세 술을 한 방울도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게 다른 음식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제 자주 질문하는 게 음식과는 어떤 관련이 없냐. 술 빼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요. 지금도 밝혀진 바로는 카페인도 큰 상관이 없고요. 근데 지금 이제 술을 먹으면 이제 갑자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가 여자분이 특히 잠을 못 잔 다음날 더 아팠던 경우도 있어요. 그 수면 부족이거나 그럴 때 좀 심해지고 다시 강조되지만 다행히도 이렇게 심한 두통을 유발하는 질환이지만 평생 가지는 않는다. 언젠가는 씻은 듯이 없어진다. 그걸 이제 강조를 드리고요. 근데 이제 물론 전형적인 경우는 이제 문진만으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지만 그래도 그 진단을 정확하기 위해서는 MRI가 이상이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 내린 진단입니다. 이건요. 그래서 머리 MRI를 적어도 첫 한두 번은 찍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전형적인 경우도 이제 찍어야 되고 그래서 MRI를 없이는 진단하는 게 좀 이게 좀 리스키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뭔가 시리어스한 심각한 병을 일으킬 만한 게 숨어 있는데 그걸 이제 검사를 안 해서 놓치면 그게 진료하는 의사의 책임이 되거든요. 검사를 왜 했냐는 나중에 뭐 법정에서 따지지 않고 왜 이 검사를 안 했냐를 이제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의사분들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 할 수 없어요. 방어 체계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MRI를 찍는 경향도 있고 간별 진단에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MRI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쪽만 아픈 경우는 이게 머리 안에 무슨 이상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무슨 머리 안에 한쪽만 염증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혈관꽈리가 뭐 오른쪽 꽈리가 갑자기 커지면서 이제 아프다든지 그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아픈 경우도 있어요. 많이 그 가역성 뭐 혈관 수축 증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MRI는 필히 찍어야 되고요. 근데 물론 아주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 나중엔 찍을 필요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그다음에 혈액 검사도 필요하긴 합니다. 이게 피 검사가 왜냐면 염증성 질환에서도 비슷하게 올 수도 있거든요. 특히 뭐 대상포진 같은 거는 이게 통증이 심하게 짧게 뭐 좀 약간 패턴이 다르긴 해요. 한쪽만 좀 심하게 아프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게 나이 드는 사람들이 생기는 중에 이제 척두동맥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한쪽 머리가 굉장히 심하게 아프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좀 필요하긴 하고요. 체열 진단을 해보면 어느 정도 또 알 수 있는 체열 진단에서는 뭐 그 아픈 쪽으로 체온이 약간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이런 경우는 또 대상포진이나 바이러스 감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별 진단하려면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군지성 두통이 이렇게 비전형적인 패턴으로 오는 경우도 또 종종 있어요. 뭐 전문적인 용어는 사실 알 필요는 없는데 요거는 메뉴 용어는 이제 그 머리에 한쪽만 좀 심하게 하면 군지성 두통 같은 게 계속 6개월, 1년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컨티뉴어스하게. 그래서 그 연속성 반측 두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게 있고 뭐 성트 뭐 수나 이런 뭐 여러 가지 병이 있어요. 뭐 이런 간별 진단이 이런 거는 쓰는 약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간별을 해야 돼요. 전형적인 군지 두통 때 쓰는 약하고 이런 두통은 약이 달리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어떤 경우는 이제 군지성 두통 같기도 하고 편두통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막 섞이는 양상도 있어요. 이게 편두통 아까 말한 병명으로서 편두통을 알아오던 환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이 군침 두통 양상을 같이 띠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비전형적인 이런 경우는 오히려 더 MRI가 더 필요하고 이제 이게 진단을 더 정확히 해야 치료가 잘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군발성 군침두통 그럼 왜 생기느냐? 그리고 우리가 메커니즘 아직 정확히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리가 어차피 브레인이 쏘는 건 뇌에 쏘는 건 거의 틀림이 없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 뇌도 굉장히 광범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시상이라고 시상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시상하부 요 두 군데로 우리가 의학적으로 지금 그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 시상이나 시상하부는 그냥 찍는 MRI에서 안 나타나고 뭐 페트 같은 특수한 검사도 안 나타나고 그 펑셔널 MRI 해가지고 기능적 MRI에서 그것도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뭐 MRI에서 이상이 없다는 전제 조건에 진단을 내린 겁니다. 시상이나 시상하고 MR 찍어봐야 멀쩡해요. 그래도 이런 게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하긴 해야 되는 거고 그쪽에 무슨 종양이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또 아플 수도 있겠죠. 시상은 뇌에 깊숙이 있는 거의 한가운데 있는 아주 조그마한 이제 구조물입니다. 간별 진단들이 여러 가지겠죠. 근데 이건 뭐 사실 진료는 의사들이 해야 될 일인데 3차 신경통 여러분 뭐 흔히 들어봤죠. 편두통, 후두신경통 이 세 가지는 이제 왜냐면 이런 것들도 다 한쪽만 아프거든요. 척두 동맥류도 한쪽만 아픕니다. 이게 보통. 물론 편두통은 양쪽 다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형적인 편두통은 한쪽만 아픈 경우고 그다음에 바이러스성 무슨 세상포진 같은 바이러스 아니면 다른 바이러스 감염도 이게 한쪽만 보통 아프고요. 그래서 그리고 기타 편측 뇌 주변 염증, 뇌 안에 무슨 염증성 질환이 있거나 뇌혈관 박리도 올 수 있어요. 박리는 보통 뒤쪽에 오지 앞쪽은 잘 안 오는데 혈관벽이 찢어지는 거. 그다음에 꽈리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커지면서 아플 수 있대요. 그러다 빵 터지면 이제 뇌출혈로 사망률이 꽤 높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걸 놓칠 수가 있죠. 그래서 MRI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척두 동맥류 이런 거는 피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피검사 하자고 하면 딴 데서 다 했다고 안 한다고 거부하는 경우도 그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실. 그럼 진료가 방해가 되고 진단을 제대로 못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의사마다 이제 보고자는 그 피검사의 그 종류가 다 달라요, 사실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고, 급성기 비상시 먹는 약이 있고요, 급성기. 그 치료는 이제 워낙 이 두통이 한 번 오면 심하게 아프기 때문에 사실 예방적인 치료가 밑에 있는 이게 좀 사실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심하게 오는 걸 한 번이라도 덜 심하게 오고 덜 자주 오게 만들어야죠. 물론 이제 아예 안 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서 이제 보통 쓰는 예방적 치료약들이 물론 이제 이거 적힌 거 외에도 뭐 후두신경 차단술도 있고 그러지만 가장 재능적인 것이 흔히 스테로이드를 굉장히 많이 스테로이드가 이제 여러분 그 선입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짧게 쓰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스테로이드를 이제 보통 1, 2주, 3주만 보통 씁니다. 그 이상 쓰면은 이제 면역 기능을 저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뭐 면역 저하가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면역 기능 저하가 심해지면 문제가 커질 수 있죠. 그 스테로이드는 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 특히 속이 썩이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위장 그리고 그래서 위궤양 환자들은 우리 먹는 스테로이드는 쓸 수가 없고요. 그러지 않더라도 이제 속쓰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PPI라는 이제 위장약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고요. 또 스테로이드는 보통 아침 저녁 2번 주는데 저녁에 먹으면 또 불면증을 또 취할 수 있어요. 잠을 잘 못 자고. 부작용이 좀 어쨌든 뭐 심한 부작용은 없지만 3주 이내로 쓰면 비교적 안전하지만 근데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스테로이드가요. 그래서 좋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용량 쓰다가 점점 줄어나가는데 그래서 일단 이게 스테로이드가 처음에는 이제 뭐 1, 2주 커버를 하겠죠. 근데 이 스테로이드를 점점 양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줄을 들에 따라 두통이 확 또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베라파밀이나 리튬 이런 약을 씁니다. 이것도 물론 처방약이고 한데 전문적인 약인데 이 약들은 효과가 늦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나타날 때까지 또 며칠 동안 굉장히 심하게 아프니까 이제 스테로이드가 커버를 해준다는 거죠. 이게 효과를. 스테로이드는 효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그 다음날부터 이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이제 엠겔레티 주사라는 게 새로 나왔는데 이 주사가 참 이게 말이 맞는 주사예요. 이게요. 사실 뭐 효과는 내가 보니 7명, 10명 중 한 7명 정도 효과가 있는데 주사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원래 그 두 앰플을 이렇게 두 대를 맞게 돼 있는데 두 대에 60만 원이에요. 우리가 원가 그대로 받게 돼 있고 원가가 30만 원씩 두 개에 두 병을 맞는 거죠. 60만 원 드는 겁니다. 근데 뭐 90% 100% 효과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원래는 환자분들 워낙 아프기 때문에 주사를 원하면 놔주긴 하죠. 그래서 엥겔티 주사가 있고 이런 걸 다 이제 뭐 이제 쓰면서 이제 급성기 치료는 그러니까 워낙 심하게 아프니까 이제 먹는 약 있고 급성기도 주사가 있고 산소 치료라는 게 특이한 게 산소 치료가 있죠. 이것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면 이게 산소 마스크를 이제 분당 8리터 이상 정도 이제 좀 고농도 산소를 이제 흡입을 하면 바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유감스럽게 국내에 나와 있는 무슨 산소 이게 고치는 이게 8리터가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두통학회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금 해서 이걸 빌려 쓰는 수도 있는데 문제 산소 탱크 같은 게 워낙 크기 때문에 뭐 낮에 회사나 뭐 직장에서 아프면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불편감도 있고 어쨌든 이거는 구할 수 있으면은 산소통을 갖다 놓고 아플 때마다 산소를 마스크를 해서 치료를 효과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먹는 약은 이제 트립탄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건 이제 편두통 때도 쓰는 약인데 이 효과가 아주 빨리 나타나는 트립탄 계통 이게 무슨 약 제품 이름이 아니라 이런 계통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트립탄 계통약을 쓰는 거 있고 그다음에 소염 진통제 중에 일부는 약 듣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자가 주사 그러니까 두통이 왔을 때 셀프로 이제 주사하는 약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들어와요. 왜냐면 이게 효과는 좋은데 그 정부 기관에서 이제 약값을 이제 우리나라는 강제로 정하거든요. 정해주기 때문에 최근에 트럼프가 그것도 우리나라에 불만을 제기하는 중에 하나 의약품을 너무 싸게 막 후려친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뉴스에 나섰는데 어쨌든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게 흔히 쓰는 약이 아니고 드물게 쓰는 약인데 다른 약입니다. 근데 이게 정부 기관에서 약값을 후려치니까 아예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불행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뭐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하니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외국에서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고 우리나라 쓸 중에 트립탄하고 이제 소염 진통제는 쓸 수 있고 산소 치료는 이제 뭐 이게 반드시 듣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있고 이제 트립탄하고 소염 진통 요것만 잘 써도 사실 대부분은 이제 커버가 돼요. 그다음에 예방적 치료는 또 필요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각각의 약들이 다 부작용이 베라파밀도 부작용도 상당히 있어요. 이게 변비를 많이 유발해요. 이게 참 특히 여자 환자분들은 변비가 더 잘 오는데 이게 참 베라파밀도 고용량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비약을 같이 처방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만만한 약들이 다 아니기 때문에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리튬 같은 거는 심하면 이제 부정맥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 부정맥이 이미 있는 환자는 리튬을 못 씁니다. 베라파밀도 이제 부정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또. 그다음에 이제 먹는 거, 먹거리는 뭐 금주 말고는 특별히 먹는 거 조심할 건 다행히 없어요. 어떤 종류의 술이든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은 완전히 꺼내야 된다.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단가요. 오늘은 강의를 약간 빨리 마쳤고요. 자, 그러면 질문 좀 받아볼까요?
음 ADH는 오늘 이것도 상관이 없는 건데 통과하겠습니다. 어. 네 맞아요. 이게 아까 말했지만 워낙 심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별명이 좀 자살 두통이라고 하는 뭐 닉네임이 붙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절대 죽는 병은 아니거든요. 워낙 통증이 심해지. 그 뭐 짧게는 뭐 20-30분 길게는 2-3 시간 4 시간 지나면 또 멀쩡해져요. 그때 응급실 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그 응급실 가는 게 그 완전히 그 바보 같은 짓이고요. 그 아까 말한 트립탄이나 이런 소염 진통제 더 복합적으로 쓰는데 이걸 병원에 처방 가지고 있다가 이게 아프면 바로 약을 먹으면 됩니다. 그 이야기 안 들으면 한 2 시간 있다가 다시 먹어도 되고요. 그러면 되는 거지 이걸 무슨 응급실 가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정확한 진단을 내린 상태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뭐 병원에도 이게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병원에도 한 번도 안 갔고 그러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갑자기 심하게 엄청 아프면 응급실 가야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보통은 이 두통이 같은 패턴을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아 진짜 very first case 어택이 아니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경우에는 똑같은 패턴으로 오기 때문에 신경과를 빨리 가야죠. 응급실 가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아니 거의 대부분은 응급실 갈 필요 없습니다. 가 봐야 돈 낭비, 시간 낭비고 그 응급실 받아주지도 않는 경우도 많아요 요새는요. 지금. 그다음에 자유롭게 봅시다. 두통이 시작될 때 어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자유롭게 이분은 반드시 병원을 가서 신경과 진료를 받으세요. 그 어디서부터 병원 가냐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 있으면은 뇌 쪽에 문제가 있는 건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 뇌 구조적인 문제인지 뇌 기능적인 문제인지 무슨 그런 거는 이제 신경과 가서 검사를 해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런 거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가야죠. 말이 어눌해질 때. 말이 갑자기 어눌해진 게 뇌졸중일 수도 있는 거는 뇌경색. 그러면 그런 건 빨리 병원을 가야죠, 신경과를. 그다음에 병원의 과를 잘 찾는 게 중요합니다. 신경과를 가셔야 돼요. 소소한 나날들 봅시다. 이거는 아까 말했 예방하는 약이 분명히 있어요. 아까 말한 게 몇 가지 있고요. 그 약을 먹어도 통증이 반나 그러면 이제 약을 어떤 약을 먹은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약을 바꾸든가 해야죠. 약을 먹어도 보통 이제 30분 이상 걸립니다. 빠르면 15 분, 10 분은 겠지만 그건 약을 처방한 병원 신경과를 다시 가서 약을 바꿔 달라거나 뭐 해야겠죠. 그리고 예방약은 반드시 약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깜빵핑 뭘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 이게 남자들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과 연관이 있다는 그런 논문들도 있고 추정이 하긴 해요. 근데 여자들한테도 오기 때문에 남녀 패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남성이 그것도 남성 호르몬이 왕성한 20대 30대에서 많고 나이 들수록 좋아지니까 궁극적 원인은 아직도 모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세상 볼까요? 사랑 닉네임이 아주 좋네요. 카페인. 어 그래서 카페인이 그저 군주 두통에 들을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카페인을 마시면 좋아지는 경우는 편두통 병명으로서 편두통일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이제 혈관 박동성 두통이나 혈관 두통 이럴 때 그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페인과 두통과의 연관은 특히 편두통과 연관은 물론 카페인을 너무 많이 이제 매일같이 먹으면 안 좋죠. 카페인 중독이 되고 또 카페인을 또 어느 날 갑자기 끊어버리면 이게 편두통을 유발합니다. 더 심하게 만들어요. 더 일시적으로나마. 그래서 카페인을 먹으려면 매일 일정한 시간대에 그냥 한두 잔 먹는 게 좋아요.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게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가급적 해진 뒤에는 안 먹는 게 낫겠죠. 이게 잠을 방해하니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카페인에 대한 사람들마다 카페인에 대한 감수성이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센시티브한 사람은 오전에 한 잔만 먹어도 밤에 잠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안 먹는 게 나을 거고 카페인 5잔 이상 먹어도 멀쩡한 사람은 뭐 먹어도 되는데 그래도 양이 많으면 저녁에 먹으면 안 좋으니까 일단 좀 줄여서 매일매일 일정하게 먹는 게 제일 낫습니다. 주말에 안 먹으면 주말에 또 두통이 심하게 올 수도 있고. 질문이 끝이 없네요. 봅시다. 생리 직전 요거는 사실 글쎄 이게 말로만 봐서 머리가 이게 생리성 편두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요. 이런 신경과 가서 두통 잘 보는 신경과 가서 진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과 연관은 많습니다. 병동. 아메리칸 빌리지 이분은 봅시다. 오늘 질문이 참 많네요. 일정한 계절 반복적. 네. 그리고 맞아요. 특징적으로 일정한 계절에 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도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한 시상이나 시상하부가 서카디안 리듬, 바이오 리듬을 관장하는 센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상하부에 뭔가 기능적인 일종의 교란 현상이 갑자기 생기면서 이렇게 두통이 오는 걸로 우리가 추정하는데 그 바이오 리듬을 관장하는 시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정한 시간대에 하루 종일 오고 일정한 시기에 오고 그렇게 합니다. 맞아요. 일정한 계절에 올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다른 환자들 그런 환자가 많아요. 네. 노을길 산책 봅시다. 네. 이 정도 아프면 당연히 두통 잘 보는 신경과를 가서 진료를 받아야죠. 제가 이것만 봐서 알 수는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두통이 있으면 편두통일 수도 있고 긴장수도 있고 둘 다 가능한 문제예요. 그럼 제가 이건 타이레놀이 제일 만만한 약이긴 한데요. 이것도 너무 자주 먹으면 이게 간에 독성을 일으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심하면 타이레놀을 안 듣습니다. 타이레놀을 안 듣는 경우도 많으니까 신경과에서 두통 잘 보는 신경과 병을 찾아가야죠. 제가 미안하지만 여기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우리나라처럼 병원 이용하기 쉬운 나라 어디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용하기 좋은 나라예요. 길에 나가면 깔린 게 병원이고 신경과도 요즘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두통 잘 보는 신경과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없나요? 네, 오늘 그럼 제 강의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